시험 많이 나오는 대집행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그런데 제목을 딱 보니까 이행강제금 괄호치고 뭐라고 했어? 집행벌. 그 후진 옛날 이름. 학자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었어. 그럼 뭐하고 헷갈릴 우려가 있을까? 진짜 아까 행정벌. 그거는 과거의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벌을 주는 건데, 이 벌을 붙여가지고 괜히 벌 같은 냄새가 나. 진짜 벌 아니거든? 벌은 과거 위반에 대해 제재하고 글로 끝내는 건데, 이거는 의무를 이행하게끔 압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야. 그리고 완전히 벌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이걸 집행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벌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만.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규정을 하면서 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거든. 괜히 헷갈리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보편적인데, 또 출제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집행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도 아직 내요. 안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는 벌이 아니다. 진짜 벌하고는 다른 거다. 이름만 헷갈리게 붙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의의에서 외울 거, 이행강제금 이꼬로 집행벌이라는 건 어쨌든 아까 공부한 대로 국민이 먼저 의무를 받았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행정위원이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야. 응?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응? 이때 동그라미 1번에 두 군데다 유의하자. 이거 직접적인 수단이다, 간접적 수단이다. 그렇지. 간접적.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돈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네. 셋째 줄에 있지? 간접적인 수단이다. 이런 걸 이제 틀리게 만들려면 직접적이라고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셋째 줄 끝에 이행강제금은 주로 옛날에 어디다 많이 써놨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신할 수 없는 의무이잖아.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주로 많이 써왔어. 근데 우리 건축법이라는 법 보면, 그러니까 건물 철거 명령 내렸어. 철거 의무? 그러면 이거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잖아. 근데 건축법에 행정기관이 뭐 할 수 있어? 대집행, 강제 철거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 그러면 철거 의무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어. 이래가지고 이게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셋째 줄 끝에 이행 강제금은 어떤 의무? 쉽게 말해서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했다는 거. 이렇게 정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행정기본법 소개했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거랑 똑같아. 개념성이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쭉 세 줄을 읽어보니까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뭐하고 다르다는 거야? 진짜 벌, 행정벌하고는 다른 거다. 그지? 어떻게 다르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행정벌 중에 국민한테 돈 부과하는 게 있어. 벌금,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근데 그거는 과거에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 부과하는 돈. 그건 그거고, 이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별해야지.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행강제금 이꼬로 집행벌은 둘째 줄 끝에 이러이러해서 목적이 다른 거라서 행정벌하고 다르다. 행정벌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줄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의무를 위반했고 또 이행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해놨을까?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해놨고, 또 벌금 같은 것도 부과하도록 진짜 벌을 주도록 한다면 두 가지 벌을 같이 줘도 될까 안 될까? 두 가지 제재를 같이 줘도 된다. 여기서 성질이 다른 건 같이 부과해도 우리가 소위 이중처벌로 안 봐요.
이거를 우리 이제 법에서 쓰는 말로 이중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걸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뭔가 원래 형벌에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법원이 재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줬으면 똑같은 동일한 위반에 의해서 다시 벌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야. 한 번 벌 주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서도 와이프가 옛날에 뭘 한 걸 또 끄집어내서 또 뭐라 그러면 짜증나지. 한 번 뭐라 그랬으면 됐지. 잘못한 거 인정했는데, 어? 그걸 내내 끄집어내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하는 거야. 자, 그런데 결국 셋째 출현으로서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병과할 수 있다. 이게 비추. 병과가 뭐야? 같이 부과하는 거. 응? 다 부과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것도 벌하고 진짜 벌하고 다른 점인데, 야, 진짜 벌은 한 번 위반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벌 그거에 대가로 벌 한 번 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상대방 의무 이행하게끔 만들려는 거니까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끝에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법으로까지 명문화 해놨어. 성질도 그런데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1번. 자, 1번 판례 우리 헌법재판소 하는데 거의 이렇게 시작하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자, 우리가 아까 배운 대집행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주로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주로 이 부과해 왔다. 하지만 그게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는 부과할 수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중요하죠. 이행강제금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실제 우리나라 건축법에 보면 철거명령에 안 따르는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대집행을 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정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즉 이중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 다 요거 1번 판례 중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뭐야? 자, 거기 두 개 다 나와. 건축법 얘기 나오고, 첫째 줄에 이행강제금하고 두 번째 줄에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줄이면 형벌이다.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의무 불이행 내지 위반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형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둘 다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도 결론은 뭐겠어? 그거는 목적 성질이 다른 거라 두 가지 다 부과하도록 규정해놨어도 이중처벌 아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거로 병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번도 마찬가지야. 3번 판례도 문장의 주어가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이제 언제까지 의무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행정기관이 너 돈 부과할 거야 라고 미리 계고 조치를 하고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장래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행강제금 얘기를 한다며. 이거하고 뭐는 다르다는 거야.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로서 주는 형벌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므로 뭐야? 어떤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을 주는 그런 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은 뭐야? 이행강제금과 형벌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3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3번 같은 판례. 그 다음에 4번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의무 이행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법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해도
그걸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지. 응? 그래서 이거 확인한 거야, 판례로. 자, 그 다음에 야, 이것도 강제 집행, 강제하는 거.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강제하는 건 당연히 뭐가 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 그럼 오른쪽에 행정기본법에 뭐라고 써 있나 보자. 동그라미 2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면 행정기본법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 아까 우리 질문했는데 행정기본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의 법이야. 응? 그리고 이제 뭐뭐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 부과했다. 따로 근거 조항이, 법률 조항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률 속에는 어떤 걸 반드시 규정해야 돼?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자가 누군지, 응? 그 다음에 요건, 부과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준, 그리고 1년 동안 부과할 횟수의 상한, 이거 반드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정도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요거 밑줄. 일반법 없다. 일반법 없다. 여기 일반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 아까 우리 대집행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국민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 안 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하게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대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집행법이라는 통일된 법이 하나 있어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 그에 따라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일반법이라 그래. 응? 근데 이행강제금은 그런 법이 없어. 그냥 아까 무슨 건축법에 이 철거 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얼마 어떻게 부과한다. 이렇게 각각의 법마다 제각각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서 규정이 돼 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별도로 통일된 법이 정해진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일반법은 없다. 응? 그냥 여러 법들에 흩어져 있다. 응? 일반법 없다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절차. 자, 이행강제금 이거 행정기본법에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징수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래?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미리 알리래요, 문서로. 계고. 응? 그래서 최종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겠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게 돼 있습니다. 계고. 두 번째는 그리고 계고를 했는데도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다라고 문서로 미리 통지하래. 아직 정식 부과 안 했어. 부과할 거라고 미리 통지하래. 그래서 기억만 읽어보자. 행정기관은 의무자가 계고를 할 때 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금액과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응? 이제 부과하는 거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니은도 읽어가자. 읽기만 해.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의무 불이행한 동기, 목적, 그 결과, 의무 불이행한 정도, 상습성, 그 밖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인정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를 더 많이 부과하거나 감경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재량이지, 재량. 응? 그치? 가중하거나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디귿번에 명확히 써놨네.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응? 다만 어떻게 돼 있어? 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는 거고, 그지? 단 마지막 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둬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자 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그랬더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니 상대방이 잽싸게 의무를 이행하더라.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못하는 거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니까 그리고 부과하고 나서 이행을 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거 밑줄. 이미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응?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번.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때요?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우리 행정절차법 공부했잖아.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어떻게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게 돼 있죠.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그 논리 그대로 적용받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징수. 상대방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행강제금. 뭐 세금 강제징수 하는 절차에 따라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법률에 따라 결론은 강제징수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서 또 지금 요거는 이제 행정기본법 규정을 갖다 놨는데 건축법에도 이미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 조항을 주로 물어봤어, 시험에. 근데 이제 뭐 똑같아. 그래서 건축법에도 아까 철거명령 이랬어. 시정명령 내렸는데 기한 내 시정을 안 한다. 그럼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그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또 다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하면 강제징수하도록 거기 건축법에도 그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중복이 되니까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써 있고 근데 건축법은 1년에 2번 할 수 있다고 있어요. 거기 그 문장의 아래쪽 부분은 밑에서 두 줄짜리 그 밑줄 친 거 있지? 거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돼 있죠? 보통 많은 법들이 그 횟수를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근데 어느 법은 1년에 1번, 어느 법은 1년에 3번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 근데 건축법은 1년에 2번 부과할 수 있대. 상한, 횟수 상한을 정해놨죠. 자, 우리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이행강제금. 자, 1번은 판례의 뜻이 뭘까? 시험에 거의 안 나왔네. 자,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즉 의무를 부과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설사 그 건축주가 설계 변경 신청을 해서 설계 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그죠? 이행 강제금을 아직은 적법하게 설계 변경 허가가 아직 나지는 않은 이상 의무 이행 안 한 걸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시험에 쓰인 적은 없어. 자, 2번. 2번 되게 중요한. 2번도 시험 나왔어요. 야,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어떻게 됐어? 그거 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란 걸 사고로 알지 못해서 건축하는 도중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위법 건물인 걸 알지 못해서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건물이 다 완공이 돼버렸다 하더라도 다 완공이 된 후에도 시정명령 내리고 안 따라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자 3번 판례는 자 3번은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죠? 그런데 건축주 등이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계고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건축법이 명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시정명령을 생략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아니 이 시정명령이 있어야 상대방이 의무가 부과되는 거잖아.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이행강제를 부과하는 건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시정명 즉 의무를 부과해야 얘가 이행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정명령이란 걸 빠뜨리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중시하세요. 4번.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중에 2번하고 4번. 자, 무슨 개발구역, 제한구역 어쩌고저쩌고 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계고조치,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계고는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포인트야. 응?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맨 처음에 한 번만 내리고 이행 안 하면 계고 조치를 한 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또 이행 안 하고 있네. 그럼 바로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되지. 또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앞서 시정명령 또 내리고 계고하고 그거 다시 고칠 필요는 없는 거야. 응? 시정명령 딱 처음에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다. 4번. 그 다음에 자, 5번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법 이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앞서 다시 한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그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다라고 계고하는 조치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예고 조치는 이러한 계고라는 거에 해당한다. 응? 우리 대집행 계고할 때와 그 똑같은 의미를 띠는 거다, 그렇지? 응? 그래서 이거는 계고 조치의 성질을 갖는 거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다음 밑줄 치는 거, 그 5번 판례에서 여러분들 이 문장이 길잖아. 핵심 단어 보자. 아니 상대방이 이행해야 되는 의무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행정위원이 뭐냐면 너 왜 이만큼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는 요만큼이야. 근데 행정위원은 너 왜 이만큼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액수 100만 원이라고 하죠. 100만 원 납부하겠다. 미리 통지를 해.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이만큼의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만큼에 상당하는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하고 계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00만 원을 최종 부과를 한 거야. 그렇다면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다. 응? 왜냐면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범위 요거 이행 안 하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만 부과하는 게 맞는 건데 상대방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만큼에 하지도 않아도 될 의무까지 이행 안 했다고 포함해서 액수를 많이 부과하는 건 위법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읽어보면 맨 밑에 줄 130페이지 아래쪽에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상대방이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한 부과 예고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걸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초과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조치는 위법이다. 그리고 그 예고 조치에 따라 최종 부과한 것도 역시 위법이다. 아니,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도 아닌 것까지 이행 안 했다고 왕창 부과한 거 위법이라는 얘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시험에는 낸다. 그 다음에 6, 7, 8, 9 다 비슷한 이치인데, 자, 6번을 보니까, 자, 6번의 아래쪽으로 가봐.
자,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대.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거죠. 명령을 이행했대.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거야.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상대방이 의무를 늦게 이행했어요. 자, 10월까지 이행해라 했거든. 10월까지 의무를 이행했는데 얘가 10월이 지나서야 11월 달에 와서 의무를 이행했어. 근데 아직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단계야. 근데 행정기관은 야, 너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 기한까지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내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어쨌든 상대방이 정해준 기한이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이 의무는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잖아 이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명령을 이행한 경우라면 설령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이행을 한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 못한다. 응? 그럼 요거 이해했지?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얘기야. 7번도 길어. 7번도 밑에 이제 쫙인데 왜냐면 책을 간단히 쓰려면 결론만 두 줄 쓰면 되는데 앞에 것도 좀 설명을 해야 혼자 또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니까 끝에 가면 자, 거기도 밑줄 7번에서 행정기관이 의무 이행 안 한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지? 어쨌든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을 했다면 결론은 뭐겠어? 이행강제금 부과 못한다는 거지. 응? 설령 밑에 법에서 정한 등기 법원에 자기 등기 신청하도록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했을지라도 6번, 7번 정확히 같은 논리 아니에요?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의무를 이행을 한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8번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밑줄 친 데 봐. 자, 거기에 그 8번의 아래쪽에 밑줄이 뭐라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대.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적어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줘놓고 너 왜 의무 이행 안 했어?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판결문은 요때까지가 상대방 이제 행정기관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너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이래가지고 의무 이행하는 기간도 다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너 이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내 하고 부과했어. 근데 요 기간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기간이야. 여기서부터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럼에도 의무를 이행 안 했던 기간이야.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만 의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맞는 거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요거까지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전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한까지 다 포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안 된다. 응?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과한 거 뭐래? 결론이 무효래. 무효라는 단어도 주의. 응? 취소 사유가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했다. 2개 포인트. 그러면 9번 판례도 이제 최근에 또 똑같은 거 나오니까 9번 판례도 아래쪽에 보면 뭐가 나왔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대. 정해준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를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맨 밑에 2줄.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그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려면 행정기관에 협조가 필요한가 봐. 그래서 맨 밑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는데 의무를 이행하려고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거부,
그러니까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행정기관 지네가 잘못해서 의무를 이행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 놓고서는 의무 이행 안 했다고 이행강제 부과 말이 안 된다. 응? 그래서 그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이행 안 했다는 이유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는 없다.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위법하게 신청 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 못하게 된 거라면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번 판례는 뭐야?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마다 뭐 해야 돼? 부과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된다. 그와 같은 미리 문서로 알리는 아까 시정명령은 매번 내릴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그지? 다만 이제 시정명령은 한 번만 내리는 거로 족한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다라는 건 부과할 때마다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되고 그걸 알리지 않고 부과했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조금 특이한 건데 원래 이행강제금은 뭐야? 의무가 부여됐는데 이행 안 하니까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썼나 읽어보자. 자, 공정거래법이라는 거 좀 줄여서 부른 말이야. 정식 명칭의 법 이름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공정거래법이라 했는데 자,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종래의 과징금 제도를 그러니까 이게 종래의 과징금이라는 건 이미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이 있을 때 그걸 걷기 위한 조치가 과징금이는데 예전에 과징금 제도 있던 것 없애고 그 자리에 이행강제금으로 바꿔서 뭔가 새롭게 도입을 해놨던 거래. 이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 조치는 그런 취지를 고려할 때 자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해서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 세 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야. 요게 핵심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상대방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 금지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방이 위반행위 중단해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당신 위반행위 중단해라 하고 의무를 부여했는데 상대방이 안 따르다가 요때부터 어떻게 돼? 중단을 했어. 그래서 현재 이렇게 왔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쨌든 상대방은 여기 이행강제금이 여기서 부과되는데 우리가 앞에 거에서는 뭐였어? 좀 지나서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이행을 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요거는 좀 다르다는 거지, 예외.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의무를 이행했던 시점이야. 의무를 부과했고 이때까지 이행하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때 와서 의무를 이행했어.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 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원래 이행강제금과 조금 다른 거다. 과거의 과징금 제도라는 거하고 통합을 해서 규정해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요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은 보통의 이행강제금은 다른 과거의 과징금 제도도 흡수해서 다시 통합해서 규정한 그런 조치다. 그래서 법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그 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 줄
특이한 거지. 조심할 것. 자,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에 승복을 못 하겠대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위법부당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대? 아까 우리 행정기본법이 정한 대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건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좀 중시해야 돼. 2번에. 자,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우는 방법. 상대방 소송으로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먼저 A, 여기 기역과 니은 요거 둘로 구분해야 돼. 기역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도의 무슨 방법, 다른 소송 절차 뭐 어떻게 해라 따로 규정이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상대방한테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특별한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는 그냥 막바로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니은번, 거기에 특별한 불복 절차가 규정된 경우가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거기는 이렇게 써놨어. 농지법은. 자, 예를 들어서 농사도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거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실제 경작도 안 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네? 족발.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이 농지를 빨리 처분하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부과해요. 내려요. 근데 얘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어? 의무 불이행하고 있어?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이란 걸 부과해요. 농지법에 따라. 근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상대방은 이거에 승복이 안 된다. 그럼 뭐 하게 돼 있냐면 이행강제금 불과한 행정청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래. 이의 제기를 하래. 그러면 이의 제기를 딱 하면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없어지고 행정기관은 그래? 그러면 지방법원으로 넘긴다. 지방법원으로 다 서류 다 넘겨. 그래서 법원대로 결정하래. 이행강제금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그러면 이거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가면 부과한 행정청이 지방법원으로 넘기면 지방법원에서 소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가지고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소송하고는 다른 절차야. 이렇게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설령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도 법에서 행정소송 말고 별도의 절차를 밟아라 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그 예가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이야. 꼭 외울 것.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거고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다툴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그 구제 절차, 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할 것. 아까 뭐 대집행은 통일돼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나눠져 있어. 그 점. 이 농지법이 아마 유일하게 아직 남아 있는 걸 거야. 그리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옛날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도 이렇게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었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거로 됐는데 그 규정을 바꿔버렸어. 이제 없애버렸어. 별도의 절차를 없애버려서 이제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냥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 그래서 그 밑에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참고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판례. 1번. 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독촉도 한두 번 하는 게 보통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한 두세 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독촉만 새로이 납부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독촉은 뭐야? 그냥 날짜만 연기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하는 건 첫 번째 독촉행위만이야. 따라서 소송 대상으로 써야 될 건 최초 독촉. 최초 독촉이 1차 독촉이지 뭐. 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최초 독촉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응? 꼭 알아두고요. 자, 2번은 아까 농지법 얘기하는 거지. 개별법에서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승복 못하는 자는 행정소송 말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다. 아까 했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라고 했고, 자, 그래서 3번 또 얘기하는 거야. 2번, 3번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 3번의 위에 게 뭐야?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게 돼 있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이미 한 거죠. 그래서 넷째 줄 끝에 설령 이때 행정기관이 착각을 한 거야. 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그 부과하는 문서에다가 끝에다가 뭐라 쓰면 이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 부과에 승복을 못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려준 거야. 잘못 알려줬다 그래도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 재판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공무원이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잘못 알려줬다 해서 행정소송 재판하는 법원이 그걸 재판할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요것도 시험에 쓰였어. 그쪽에. 그래서 설령 설사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뭐 어디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응? 권한이 생긴다고. 3번 판례 중요. 그 다음에 4번도 중요. 자,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어떤 성질의 의무? 일신 전속적 성질의 의무. 일신 전속적이니까 어떻게 돼? 그 의무를 부과받은 그 사람한테만 속하는 의무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의무가 이전 승계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성질, 따라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자,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당연 무효고, 그 다음에 셋째 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 사람이 재판 끝나기 전에 사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법원이 이행강제금을 얼마 내야 된다고 결정했더라도 소송 도중에 이행강제 부과받던 사람은 사망을 해버렸고, 그러면 그 납부 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으니까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 도중에 사망을 해버리면 그 재판 절차는 종료되는 거다. 재판할 실익이 없잖아. 판결을 내려서 내야 한다 그래. 누가 내? 낼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뜻이 되죠. 이것도 중요. 일신 전속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실사례로 보자. 자, 이 A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A라는 건물의 옥탑방을 이게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 증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A에게 철거 명령 내렸어. 응? 철거 명령. 그런데 얘가 이거 이행을 안 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자, 이행강제금 100만 원, 이행강제금을 A에게 부과했어요. 응? A에게 부과. 그런데 A가 이걸 납부를 안 한 채, A가 납부를 안 한 채 사망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B에게 상속이 됐어요. 자식이 이 건물을 상속받았어. 그래도 이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B에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B가 이 건물을 상속받았지만 여기 불법 증축된 부분이 계속 있지? 그럼 행정기관은 건물을 상속받은 B한테 다시 철거 명령을 또 내리고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B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시 하는 거지. 그지? 원래 A에게 부과했던 게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응? 자, 꼭 외워야 돼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정수역적이라서 승계되지 않는 의무다. 응? 그 다음에 직접강제가 제일 적어. 응? 직접강제는 그냥 낼 게 별로 없어. 문제. 그냥 1번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여기 의무 종류를 안 가립니다. 응? 행정상의 의무를 부여받고 이행을 안 하면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이 된 것과 똑같은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는 조치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특징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특히 대집행하고 비교하면 대집행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할 때만 쓰는 수단이지만 직접강제는 의무 종류를 안 가리고 쓸 수 있어요. 모든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응? 모든 의무에 대해서 쓸 수 있어. 그리고 그렇지만 4번 직접강제는 뭐야?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응? 그리고 이거는 행정기관이 자기의 돈 들여서 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대집행은 뭐였어?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행정기관이 돈 들여서 먼저 하지만 결국 들어간 비용은 의무자한테 부과 징수하는 거지만 직접강제는 그냥 행정기관이 자기 돈 들여서 의무 이행한 상태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참고로 보세요. 잘 내지도 않아. 그리고 4번은 즉시강제하고 다른 점 얘기했어요. 근데 즉시강제는 직접강제는 뭐에 속하는 거야? 강제집행에 속하는 거지. 강제집행이니까 사전에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지만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잖아. 의무 불이행 없이.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다 하는 얘기죠. 자,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일반법은 없습니다.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자, 여기 3번을 중시하세요. 자, 여기에 예야, 예. 직접강제 예. 이게 제일 중요해. 직접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예 갖고 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예가 뭐냐면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영업소 강제 폐쇄하는 거 있지? 이게 제일 많이 직접강제 조치의 예로 들어지는 거예요. 박스 안에 있어요. 영업소 강제 폐쇄가 제일 많이 난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영업소 강제 폐쇄 딱 나오면 그냥 직접강제 거의 그냥 외우세요. 응? 그 외에도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뭐 한다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사전에 의무를 부과했어.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신체를 직접 잡아다 비행기 태워 날려보내. 이게 바로 직접 강제라고. 응? 또 뭐 어디 군사 시설에 허락 안 받고 누가 무단 침입했지? 그럼 뭐 군인들 와가지고 신체를 잡아서 강제로 이 밖으로 내보내 버리지, 퇴거시키지. 이런 게 직접 강제. 또 세 번째, 불법 집회 시위하는 자들 있지? 경찰이 당신들은 불법 집회하고 있습니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빨리 해산하십시오. 해산 명령을 막 3번 내려야 돼요. 3번 정도. 그러면 그랬음에도 해산 명령에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신체를 잡아서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나 이게 대학 다닐 때는 흩어지게 만들려고 처벌까지는 안 하는데 저 시위하는 사람들을 신체를 잡아서 경찰 버스에 태워요. 여러 대에 나눠서 태워고 다 분산시켜줘요. 다 성남시에 갖다 내주고. 또 어디다 가요? 여러분들 그 1987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지? 응? 남자 주인공이 누구야? 1987의 남자 주인공. 송 누구잖아? 송인가? 응? 그 말하자면 그 연세대학생 그 유한열을 모델로 해서 나온 그 누구야 이름이?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 봤다며 나만 기억 안 나나? 응? 그 여자 주인공은 누구였지? 키 작고 그 까무잡잡한 여자 배우. 응? 다 안 봤나 보다. 남자 주인공 김동원인가? 남자 주인공은?
아, 강동원. 남자 주인공이 강동원. 거기 그 장면 나와. 강동원이 시위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여기라 해야 돼. 저기 뭐야? 고향 쪽. 그쪽에 어디에 내린 거야. 그죠? 그래서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거기까지 가잖아. 그지? 그게 바로 이제 시위하는 자들을 버스에 태워서 경찰 버스에 태워갖고 여기서 등산을 이런 게 직접 강제입니다. 응? 그 다음에 뭐 강제 예방 접종. 응? 그러니까 예방주사 이거 이렇게 말하려면 예방주사 맞으라 하는 의무가 부과됐음에 이게 전제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으라는 의무가 부과됐는데도 안 따르는 자에게 강제로 신체를 잡아 찔러 넣는 거지, 그렇지? 네, 이런. 자, 하여튼 이런 것 중에 2개 정도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영업소 강제 폐쇄. 그 다음에 여기 불법 체류 외국인 강제 퇴거. 이렇게 2개, 거의 2개 갖고 문제를 내더라고. 응? 다른 건 잘 안 내고.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이게 직접 다 뭐라고? 사전에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은 거야. 근데 이행을 안 하니까 신체를 또 재산을 강제로 이제 조치를 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행정기본법에서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직접 강제는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걸 지켜야 된다. 1번 직접 강제는 이게 제일 강력한 수단이라고 나타내는 거지. 그보다 약한 우리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국민한테 불이익이 덜 가는 이런 수단을 써서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직접강제 조치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할 때 그때만 실시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되어 오던 학설과 판례에서 얘기되어 오던 거 직접강제는 강제집행수단 4가지 중에서 제일 센 거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야, 예방주사 맞으라는데 상대방은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거 참 부작용도 많이 나고 나는 맞을 생각 없어. 근데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신체 딱 잡더니 찔러놓고 부작용 사망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 회복 불가능한 손해잖아. 이럴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가지고 약한 수단 써보고 안 될 때 정말 불가피할 때 최후의 수단을 써야 되고, 응? 네,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응? 최후의 보충적 수단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직접 강제 조치를 행정기관이 취하기 전에 의무자한테 다시 한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그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직접 강제 조치할 거다. 영업소 강제 폐쇄시킬 거다라고 미리 알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강제 조치는 계고해야 된다. 그리고 3번 행정청은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직접 강제 조치의 내용, 이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서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4번 이거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직접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내지만 행정 절차법도 뭐야?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야. 원칙론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직접 강제 실시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상대방이 따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당연한 얘기. 자, 불복 및 구제 역시 다 이런 행정 강제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행정기본법이 명시했고, 그리고 직접 강제 조치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뭐야? 직접 강제 조치. 기억봐 맨 밑에 권력적 사실행위. 응? 그러니까 이제 의무 부과하는 건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처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강제로 만들어내니까 권력적인 사실행위. 응? 우리나라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당,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억번 중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에 해당. 다만 오른쪽에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거의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다. 결국
이미 끝나버린 조치일 때 손해배상 이런 게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밖에 안 남는다. 아까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안 맞는다고 와서 강제로 찔러. 이러고 찔르면 나 소송할 거야. 찔러버리고 뭐 1분 내에 찔러버리고 왔는데 무슨 찌른 다음에는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효로 해달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위법하게 찔러 넣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지. 응? 자, 그렇게 정리. 그리고 마지막에 정당방위. 이걸 읽고 지나가. 만약에 이 위법하게 직접 강제 주실하거나 권한도 정당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위법한 공무수행이고, 위법한 공무수행에는 저항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니까 저항할 수 있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를 봅시다. 강제징수는 간단해요. 강제징수는 첫째 줄 무슨 의무 이행 안 할 때 쓰는 거예요? 첫째 줄 금전 급부 의무라 그러지? 쉬운 말로 돈 내야 될 의무. 응? 돈 납부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하는 조치가 강제징수예요. 별것도 없죠? 2번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의 역할을 합니다. 응? 별도로 돈 납부 안 할 때 강제로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국세징수법이 정한 세금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따라서 걷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아까도 있었나? 뭔가 내야 될 돈을 납부를 안 할 때 그것이 돈 내야 될 의무가 설령 사법상의 의무라 하더라도, 그지? 거기에 셋째 줄에 그러니까 첫째 줄 공유 일반 공유, 여기서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말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 재산, 대부료, 연체료, 이거 사법상 의무예요. 대부 계약 맺고 대부료 납부해야 될 의무는 사법상 계약이야. 근데 사법상 계약에 따른 사법상 의무인데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 납부 안 하면 민사송으로 법원에 도움을 청해야 되거든. 근데 법이 뭐 해놨대? 이거 뭐 세금 강제징수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따로 정했으니까 그러면 간편하게 행정위원회 스스로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한 거니까 그 방법 써야지 민사송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한 얘기 똑같죠. 자, 절차 특별한 건 없고요. 절차는 자 국세징수법 규정을 보니까 세무서장은 독촉을 하고 독촉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고 재산 압류, 매각, 청산 절차에 따라 징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강제징수 절차는 자, 맨 처음에 돈 납부해라, 금전, 급부 의무, 돈 납부하라는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강제징수인데, 강제징수 절차는 첫 단계가 뭐야? 독촉장 보내는 거야. 독촉을 했는데도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재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한 재산을 파는 걸 매각이라 그래. 응? 팔고 판 돈으로 거둘 세금 걷고 남는 건 돌려주고 이런 과정을 청산. 이렇게 길게 느리면 4단계의 절차라고 하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도감, 매청 이러고 외우더라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도감, 매청. 자, 이때 여기서 독촉 뺀 나머지를 또 뭐라고, 요 3단계의 절차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 압류, 매각, 청산, 이걸 또 법에서 쓰는 용어가 체납처분이라고 그래. 체납처분 절차. 응?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응? 체납처분 절차는 압류, 매각, 청산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분석 들어가지. 독촉 따로 할 필요 뭐 있어?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니까 너한테 다시 한번 납부 기한을 준다. 아까 계고랑 똑같아. 그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법에 따라 강제징수 조치 들어가겠다. 그런 걸 문서로 알리는 행위다. 별건 없어요.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거기 둘째 줄에 숫자 나오죠? 세금을 예를 들면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난 후 며칠 내에 독촉장 보내게 돼 있어요. 행정기한이 10일 내에. 요거 밑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행정기한은 말하자면 납부기한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게 돼 있죠. 둘째 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해야 된다 돼 있죠. 네, 그거 하나 정도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는 독촉장 발부하는 날부터 20일 안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기한을 주라고 돼. 그건 안 해도 돼. 다음 페이지. 독촉 조치의 성격은 뭐야? 독촉 조치는 아까 대집행 계구 조치하고 똑같습니다.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 그러면 처분에 해당.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아까도 얘기했지. 독촉을 1차 독촉, 2차 독촉 반복했다면 1차 첫 번째 독촉만 상대방한테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성을 갖는 거다. 2차, 3차 반복된 독촉은 기한만 연기해 주는 거다. 그 똑같은 거야. 생략했고. 자, 독촉 조치가 있게 되면 독촉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독촉 조치가 있어야 그 후속 조치인 재산 압류, 재산 매각 이런 조치가 적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의 적법 요건이 되는 거예요. 적법 요건이 되고 국가가 세금 받을 권리, 국가가 세금 징수권이 있는데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세금 징수 안 하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즉 없어져? 5년. 세금 부과해놓고 징수할 수 있는데도 징수를 안 하고 5년 동안 내버려두면 세금 징수권 없어져요. 근데 5년 되기 사흘 전에 독촉장 보냈어. 그럼 어떻게 돼? 소멸시효 중단. 다시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벌어야 돼. 그게 우리가 앞에 1권에서 배운 소멸시효 중단 이후까지. 그래서 독촉 조치는 소멸시효를 국가의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다시 5년의 시간을 벌게 된다는 거야. 우리 판례는 이 독촉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재산 압류 들어갔다면 그 재산 압류 조치는 절차를 안 거친 게 돼서 위법인데 위법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포인트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 자, 두 번째. 독촉을 했음에도 세금 안 낸다. 그럼 뭘 해야 돼? 재산 압류. 자, 압류는 뭐야? 의의를 읽어보니까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 밑줄.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 자,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건 뭐 부숴버리지도 못하고 갖다 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법률상의 처분은 누구한테 팔거나 누구한테 공짜로 주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법률상 법적인 처분도 금지시키고 그대로 강제로 재산 보존시키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 금지. 자, 재산 압류 조치는 성질이 뭐라고?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처분에 해당. 그럼 끝났지? 그 다음에 대상. 여기 조금 주세요. 자, 이 법에도 인정이 있어요. 최소한 뭐야? 아이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필수품인 압류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래야 돼? 의무자의 재산이래야 돼. 의무자 소유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 재산 압류 못하는 거죠. 의무자 소유의 재산. 그리고 금전의 가치가 있고 누구한테 양도가 가능한 모든 재산, 형태는 안 가립니다. 부동산, 즉 건물이나 땅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동산 이런 거 다 포함하고 무슨 저작권, 발명권 이런 형체가 없는 재산권, 즉 지적 재산권도 다 포함합니다. 단 2번에 보면 뭐야? 니은번에 보면 이 말하자면 뭐라 그러냐? 생활 필수품은 절대 압류 금지. 그리고 월급 같은 거는 압류는 가능한데 2분의 1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는 압류 금지는 아니에요. 압류는 허용되는데 제한이 있는 거지. 2분의 1까지만. 더 세부적으로 대통령령까지 들어가면 월급이 120만 원이면 월급 12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압류를 못 해요. 120만 원을 넘어야
그 중에 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해요. 자, 어쨌든 니은번은 생활 필수품은 압류 금지, 월급은 압류 가능하지만 제한, 2분의 1까지만 제한, 이런 정도로. 오른쪽에 내가 또 쫙 또 목록을 써놨어. 외울 필요는 꼭 없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국세징법 다음의 재산은 압류 못한다 해가지고, 그치? 1번 생활, 두 번째 본인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 필수품이죠. 외우지 마. 그 다음에 쭉 읽어봐. 하면 인감 도장 같은 것도 압류 못하고, 애들 교복, 책상 이런 것도 압류 못하고, 족보 이런 것도 압류 금지고, 그지? 그러면 참고로 읽어두세요. 그러나 맨 밑에 보면 급여 채권, 월급은 압류할 수 있는데 2분의 1까지만. 이거 확인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있잖아, 옛날에는 이거 세세하게 냈어요. 좀 압류 금지 이 항목이 아닌 거 이렇게 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더라고. 옛날에 낼 게 없을 때 그런 걸 냈는데. 자, 그러면 127쪽, 137쪽에 절차 등 있어요. 자, 기업번에 법 보니까 초과 압류 금지라 그래서 별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100만 원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재산을 압류할 때도 글쎄 한 3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그럼 그거 정도 압류해도 돼. 그거 팔면 세금 걷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굳이 100만 원 세금 강제징수에서 300만 원짜리 재산 압류할 게 있는데도 1억짜리 재산을 압류하는 건 소위 비례 원칙 위반.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초과 압류. 읽어봐. 뭐라 했어? 응? 첫째, 그대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물건이라서 부득이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원칙적으로 초과 압류하면 안 된다. 읽고 지나가. 그다음에 니은도 읽고 지나가. 압류할 때는 압류 품목 이렇게 다 목록별 작성하고 그 두부 작성해야 돼.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도 줘야 돼. 응? 압류했다고 읽고 지나가. 그 다음에 수색 읽어보자.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는 데 필요할 때는 주거지, 창고, 자동차 안 이런 데를 수색할 수 있고 등등 있죠. 그리고 그 문이나 금고를 열게 하고 안 열면 직접 강제로 열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있어요. 법에. 지나가세요. 자, 한번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질문 검사 읽어보자.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이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금 안 내는 의무자와 거래 관계있는 자 등의 말이나 문서로 질문하거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를 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되고, 자, 압류 조치가 있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자, 상대방 재산 소유자는 자기 재산을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와서 이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 그렇지? 빨간 딱지, 노란 딱지 확 붙인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 참고로 읽어봅시다. 니은번은 그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이 있지? 참고로만 들어. 과실이 뭐냐면 이 법적으로 과실이라는 거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지. 그 이런 거 이자. 그다음에 우리가 과일나무 심어놓으면 열매가 달리지. 또 이것도 과실. 그다음에 가축을 키우면 새끼를 낳지. 이런 걸 우리가 법적으로 과실이라 그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소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세금을 이게 안 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키우던 소 100마리를 압류했다고 치자. 그러면 압류할 때 뭐 봐? 이게 제 소가 몇 마리인가? 그래서 가격 책정을 하고 압류하잖아. 근데 나중에 새끼를 뱉고 또 새끼까지 난 거야. 그러면 새끼도 압류한 거로 볼까? 아니면 원래 압류할 당시에는 새끼는 목록에 없거든. 그럼 새끼는 압류가 안 된 걸로 볼까? 이런 문제인데 법으로 아예 해결해 놨어. 은행 통장 압류했다? 그러면 은행에 있던 원래 금액에다가 이자 나중에 붙은 것까지 같이 압류한 거로 봐.
가축을 압류했는데 새끼를 뱉다 새끼도 같이 압류한 거로 봐. 그래서 과실도 우리가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로 이렇게 과일나무에 열매 달리는 거, 가축의 그 새끼 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천연과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법 이제 뭐 저기 주식을 압류했는데 주식값이 올랐다. 또 뭐 은행에 이자를 했는데 은행 통장을 압류했는데 이자가 붙었더라. 이런 걸 법정과실이라 그래. 하여튼 그런 용어인데, 여기서 우리 한줄 뭐라 했어요?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압류한 거로 보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넘어가세요. 외우지 말고. 자, 압류 해제는 간단하게 공부합시다. 압류 해제는 자, 둘로 나눴죠. 기업권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압류했던 걸 해제해 줘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뭐겠어요? 상대방이 재산을 압류를 딱 해놓으니까, 압류를 해놓으니까 상대방이 어디서 돈 구해서 세금을 납부하더라. 그럼 압류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거기 목록이 있죠. 그 첫째 줄에 보면 세금액의 전부가 납부된 경우, 그지? 세금 전부 납부했다는데 그러면 압류 해제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 국가가 세금 부과했다가 세금 부과 잘못됐다고 전부 취소한 경우, 이렇게 쭉 목록이 있죠. 반면에 밑에 내려가면 니은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제목이 따라서 요러요러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재량상으로 된 거지. 그래서 또 목록이 한 4가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판례를 봅시다. 1번 알아두세요. 분명히 아까 읽었어. 누구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법이 정해놨지?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그 의무자의 이름으로 된 의무자 소유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죠. 법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의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닌 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자야. 소위 체납자라 그래. 응? 세금 안 내고 있는 자인데, 자, 이 사람이 자기 형 이름으로 된 형차를 몰고 다녀. 응? 그럼 그건 뭐야? 의무자 소유 재산이 아니잖아. 그 차 압류할 수 없는 거지. 다른 사람 재산이잖아. 그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 핵심은 의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압류 조치를 했다면 그 압류 조치는 무효다. 무효. 응? 1번 판례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알아둬야 돼. 자,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그 압류한 재산의 대략적인 금액이, 재산 금액이 징수할 세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조치가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100만 원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압류를 들어갔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나 찾아봤더니 100만 원 압류할 만한 재산은 없어. 근데 뭐만 있냐? 라면하고 양은 냄비밖에 없어.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근데 벽에 딱 그림 하나가 딱 멋진 게 걸려 있어. 그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옛날 뭐 조선 초기에 무슨 김웅도가 그린 그림 같은 거야. 오, 이거 그 집안 대대로 보고 내려오고 있대. 근데 그거 1억짜리 그림이다. 가정해봐. 그럼 이 사람 100만 원 세금 안 내고 있는 건데 1억짜리 그림으로 압류하면 아까 이게 필요 이상의 압류가 돼서 위법이 될 수는 있지만 불가피하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걸 압류해야지. 그걸 또 그림을 그 1억짜리 그림인데 그걸 잘라갖고 100만 원짜리로 좀 그렇게 찢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 1억 통째로 그 그림을 압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단지 그 징수할 금액보다 압류한 재산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압류 조치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2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어.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는 법 규정이 세금 부과 조치가 있고 난 후 나중에 뭐가 됐어? 위헌 판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세금 부과 조치는 위법인데 취소 사유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헌으로 이미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야. 위헌 결정난 이후에 세금 강제 징수 조치 들어가는 건 허용 안 되며 무효입니다. 그렇게 그걸 허용한다면 이미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을 실현하는 게 돼서 허용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미 위헌으로 선언이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위헌으로 선언이 되고 난 뒤에 두 번째 줄 뭐야? 둘째 줄에도 있잖아. 이미 법률이 세금 부과하도록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 세금 안 낸다고 강제 징수 조치 들어가는 건 허용되지 않으며 했다면 무효다. 응?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예. 자, 아까 거기 재산 압류했을 때 필요적 해제 사유가 쭉 5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5가지 중에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는 게 5번째 있었어요. 응?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는 말에는 뭐도 들어간다. 응? 셋째 끝에 세금 부과 및 그 강제징수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이렇게 후속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한 세금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줄 압류 조치를 하고 법원에다가 이 사람 재산, 그 사람의 땅이나 건물에서 압류했다고 등기까지 다 마쳤더라도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와서 이 강제징수 절차를 속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압류 처분은 더 이상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될 사유에 속하는 거다. 그럼에도 압류 해제해달라고 신청이 왔는데 거부한 건 위법이 된다. 응? 그래서 결국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강제 징수 압류를 해놨더라도 이제는 압류를 해제해줘야 된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자 둘째 줄에 보면 뭐라 그랬어? 자, 재산 압류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했어? 상대방이 세금액을 갖다 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아까 배운 데 따르면 행정기관은 압류를 해제해줘야 되는 거지. 이미 압류한 조치가 위법, 중대 명백한 위법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데 보면 고지된 세금액이 납부됐다 그러잖아. 세금 상대방이 재산 압류되니까 세금 갖다 냈대. 그러면 그 압류했던 건 해제해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가 돼버리는 건 아니다. 응? 이것도 알아두고요. 자, 6번도 여러분들 저 앞에서 공부했어. 자, 세무공무원이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 가서 수색을 해봤는데 주거지 수색을 해봤는데 압류할 만한 재산을 못 찾았어. 그래서 압류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행을 못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국가가 세금 징수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있었나? 아니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실제 재산을 못 찾아서 실행을 못한 것뿐이지. 그렇더라도 아까 말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도 꼭 중요해요. 요거 끝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없다로 나오면 안 돼요. 국가가 세금 징수권 행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7번은 자 재산 압류가 있었고 재산 압류했다고 법원에 압류 등기까지 다 맞춰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아 있다. 요게 마지막 줄이죠. 그래서 앞에 봐. 첫째 줄 압류 처분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압류 등기하고는 법원에다 하는 압류 등기하고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다가 압류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을 행정기관이 한 압류 처분 자체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줄, 설령 법원에 이제 완료돼 있는 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한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남아있는 이상 상대방은 여러 가지 불안과 위험이 있다. 그걸 제거할 필요가 있으니까, 압류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압류 처분 그 외형을 없애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경료가 완료됐다는 뜻이야. 완료. 그러니까 등기가 다 말소가 완료가 됐더라도 행정기관의 압류 처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압류 처분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또 판결받을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 등기만 말소됐을 뿐 압류 처분은 남아있는 게 돼서 그걸 따로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 판결받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다음 페이지 요거 판례하고 좀 쉽시다. 조금 오버가 돼서 나도 힘드네. 자, 다음 페이지 판례 보니까 이것까지 이게 딱 9급에서는 안 내오고 다른 데서 좀 고급 시험에서는 왔는데 한번 밑줄 친 데 읽어볼까요? 자, 법원이 어떤 세금 부과의 근거 법률, 여기는 부담금이라고 나왔는데 하여튼 뭐 돈 부과한 조치, 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미 부과된 부과처분과 그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이 위헌 결정 나기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뭐야?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기관이 압류 해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납부를 하게 됐다면 상대방 국민이 납부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납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는 뭐야? 이미 납부한 돈 부당이득이니까,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자기가 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납부를 했다. 그러면 돌려받을 권리 없는 거로 봐요. 근데 이 경우는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걸 알고 냈지만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압류 해제를 안 해주니까 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했던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납부한 돈에 대해서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다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주 거의 한 번인가 어느 시험에서 쓴 건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매각이 있는데 여기 너무 길어져서